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이번 운영체제 2주차 강의에서는 운영체제 시스템이라는 내용으로 한 주차 동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주차에서 여러분들과 살펴볼 내용은 실제 운영체제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2주차의 주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2주차에서 우리가 살펴볼 주요한 학습 내용으로서는 먼저 운영체제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운영체제, 현재 여러분이 쓰고 있고 저도 쓰고 있는 이런 운영체제가 오게끔까지 되어진 여러 가지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분류에 따라서 운영체제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도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이런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2주차의 주요한 학습 목표로서는 운영체제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운영체제의 발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분류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주차 학습에 앞서서 지난 1주차에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 즉 복습하고 2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에서는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기본적인 개요의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는데요. 운영체제의 개요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운영체제가 뭐고, 그리고 이 운영체제에 속해 있는 구성과 실제 운영체제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기능은 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로 했던 게 바로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1주차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여러분이 활용하고 계시는 모바일 디바이스 혹은 휴대폰 디바이스에 보면 운영체제가 다 탑재되어져 있는데요. 실제 하드웨어는 단순히 저장장치, 처리장치, 디스플레이 장치일 뿐입니다. 너무 수동적인 장치들이죠. 이놈을 능동적으로 도와주는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이고, 그중 소프트웨어가 중에 각각의 장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녀석이 바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운영체제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게 바로 화면에 보시는 이런 구조였는데요. 도대체 운영체제가 뭔지 살펴본 그림입니다. 운영체제는 컴퓨터 사용자와 그리고 컴퓨터 하드웨어 사이에 바로 주요한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에 가운데 위치해 있으면서 인간들 혹은 우리 이용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피드백 결과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체제는 응용 프로그램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과 유틸리티에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기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리소스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그리고 동작을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운영체제란 건 컴퓨터 가장 하위단에 있는 하드웨어들, 출력장치, 입력장치, 처리장치, 기억장치와 같은 이런 하드웨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 보면 아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사용자, 제일 하단에는 하드웨어, 사용자와 그리고 하드웨어 사이에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운영체제인데, 또한 이 운영체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다루고 있는 아리안글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엑셀 프로그램, 여러분이 쓰시는 줌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라는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운영체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1주차에서 살펴봤던 내용이 바로 이 운영체제의 목적입니다. 그럼 좋아. 운영체제는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매개체 한다는 건 인간을 도와주는 거겠죠. 이어서 인간을 도와준다는 건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컴퓨터에다 어떤 입력을 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금 도출해내고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해 주기를 원하죠.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운영체제의 목적입니다. 운영체제의 목적 첫 번째는 처리 능력의 향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건 바로 시간당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들 보면 퍼스널 컴퓨터 시대에 도래하였기 때문에 단일 컴퓨터 체제잖아요. 여러분 집에 하나의 컴퓨터, 하나의 노트북으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죠. 뭐 혹은 동생이나 가족과 쓰실 수도 있지만 모바일 디바이스를 국한해서 한번 볼까요? 스마트폰 디바이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벌써 이거는 나 혼자만 쓸 수 있는 나 혼자만의 디바이스였습니다. 근데 과거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컴퓨터 장치가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하나의 컴퓨터 디바이스에 다수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혹은 시간을 쉐어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작업 처리량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 사용자가 고가의 장비, 어떤 고가의 디바이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등장하게 된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으로는 리얼리빌리티라고 신뢰도의 향상입니다. 자, 신뢰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실패 없이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 바로 신뢰성입니다. 즉, 신뢰도라고 부르는 거죠. 운영체제가 존재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역할이 바로 운영체제의 목적이고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원하는 신뢰도의 향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운영체제의 목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건 바로 응답 시간인데요. 응답 시간을 다른 말로 반환 시간이라 부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urn around time인데요. 반환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내가 컴퓨터한테 A라고 입력을 주었을 때 바로 그 결과가 B라고 나오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좀 더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만 신속뿐만 아니라 시간 타임, 즉 turn around time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영체제의 목적은 뭐 여러분 워낙 잘 아시는 사용 가능도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용 가능도의 향상이란 건 어떤 뭐 고장이라든지 컴퓨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도 그 영향을 최소한 받거나 혹은 아예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운영체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목적 4가지, 실제 한글 단어뿐만 아니라 이 영어 있죠. throughput, reliability, turnaround time, availability. 이 영어 용어 약자까지 익혀두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중 운영체제의 목적이 아닌 것은 하면 여러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으시겠죠. 자, 1주차에 또 다른 우리가 학습한 것은 운영체제의 역할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운영체제의 개요와 그리고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역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있는데요. 컴퓨터를 기동하는 부팅 작업, 이런 부팅이나 표현하죠. 컴퓨터를 껐다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끔 레디 상태가 되는 그 작업 단계, 그게 바로 부팅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레디로 만들어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운영체제의 역할은 저장 매체의 관리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관리, 그리고 컴퓨터의 자원 관리와 파일 관리, 그리고 태스크와 프로세스 관리를 운영체제가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주차에 살펴봤던 이 각각의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4주, 5주, 6주 진행하면서 하나의 역할까지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또다시 1주차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제 운영체제는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운영체제는 크게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더라. 그렇죠? 제어 프로그램은 작업, 감시, 제어, 데이터 관리, 통신 관리 프로그램들을 제어 프로그램 부르고 처리 프로그램은 언어 번역이나 서비스나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처리 프로그램으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프로그램 수행, 입출력 동작, 파일의 조작, 그리고 통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주는 것, 자원 할당, 개정, 그리고 프로텍트 할 수 있는 자원 보호 기능까지 제공해주는 게 바로 운영체제의 서비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던 게 바로 우리가 지난 1주차에서 학습했던 내용인데요. 이 1주차에 학습했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2주차 학습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2주차에서는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 역할, 목표, 그리고 운영체제 시스템 이런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도대체 운영체제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지난 1주차 리마인드 했던 내용에서 살펴보면 운영체제는 거의 컴퓨터란 디바이스 체계에서 거의 전지전능한 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하는 일이 없잖아요. 거의 모든 일을 다 간섭하고 개입하고 참관해서 이용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는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처리하거나 명령이나 어떤 요구사항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대신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을 내려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계시지만 휴대폰한테 어떤 명령을 처리해달라고 말을 하면 알아들을까요? 요즘은 알아듣겠네요. 왜냐하면 쉴이나 벅스비 같은 이런 음성 인식이라고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스처를 하거나 말을 하더라도 음성은 인식될 수 있지만 그 음성 인식을 위해서는 음성 인식 기능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백그라운드에서 스탠바이 상태로 돌고 있어야 되죠. 즉 액티브 상태로. 실제 이런 소프트웨어가 구동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모바일 앱이라고 두면 앱과 운영체제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우리께 원하는 기능 혹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거 살펴본 것처럼 운영체제는 거의 모든 기능을 다 하고 있는데요. 화면처럼 메모리를 관리하는 기능,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기능, 장치를 관리하는 기능, 파일을 관리하는 기능, 통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리소스를 관리하는데 왜 관리한다? 하단에 존재하는 이런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처리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사용자한테 신속하게 제공해주기 위해서일 거죠. 미래도 이런 운영체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도록 발전되어져 올까요? 이런 운영체제의 관리 기능을 제공해 준다면 다양한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다 운영체제에 녹아나게 되죠. 음악 프로그램, 동영상 출력 프로그램, 압축 프로그램, 바이러스 테크 프로그램까지 다 어떻게 운영체제에 녹아나가 있어서 하나의 운영체제만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올셋이 되는 이런 환경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2주차의 생각해볼 코너에서는 실제 운영체제가 어떠한 역할까지 수행해 줄 것인지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학습 자료실 혹은 자유 게시판 등에 자유롭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이번 운영체제 2주차의 이번 1교시 강의에서는 운영체제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를 분류한다. 처음 들으면 좀 생소한데요. 그냥 운영체제는 윈도우 있는 거 아니야? 안드로이드 있는 거 아니야? 혹은 iOS라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운영체제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동시 사용자에 따른 구분과 작업 처리에 따른 방법에 따른 구분으로 여러 가지 운영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괄 처리 프로그램, 운영체제 중에 그리고 실시간 처리, 온라인 처리, 다중 처리 이렇게 운영체제는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1교시에서는 실제 운영체제가 어떻게 얼마까지 분류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1교시 첫 번째 내용에서는 바로 운영체제의 분류 구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운영체제는 얼마만큼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에 따라서 동시 사용자 수에 따른 구분과 그리고 작업을 처리하는 방법에 따른 구분에 따라서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동시 사용자에 따른 구분은 단일 사용자 시스템 혹은 다중 사용자 시스템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작업 처리 방법에 따른 구분은 단일 작업 시스템과 다중 작업 시스템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워낙 명확한 말이죠. 그렇죠? 실제 이 운영체제의 그 다음 사용에서 동시 사용자 수에 따른 구분과 작업 처리 방법에 따른 구분에서 자세하게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를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 동시 사용하는 사용자 수에 따른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용자 수로 구분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단일 사용자 시스템인데요. 단일 사용자는 한 명의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일 사용자 시스템은 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한순간에
한 명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뭐 단독 시스템이란 의미죠. 이 단독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때 운영체제가 해야 될 일은 크게 이제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사 기동할지라도 훨씬 더 메커니즘이 관리하는 리소스나 자원을 관리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자원,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이 당연히 한 명이다 보니까 단순화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뭐 소형 또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이런 단일 사용자 시스템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게 이게 단일 사용자 시스템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MS-DOS, 윈도우 9598, 뭐 7, 10, 11처럼 이런 운영체제들이 대부분 퍼스널 컴퓨터 시대에서 단일 사용자 시대에 나온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한 명이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한 명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려고 해도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기는 어렵잖아요.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개를 수행하는 것 같지만 찰나의 순간 동안 컴퓨터는 잠시 유효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운영체제가 개입해서 자원 관리, 저장, 메모리, 리소스 관리를 해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이런 단일 사용자 시스템은 비교적 좀 손쉽고 쉽게 편리하게 컴퓨터 시스템을 기동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운영체제를 볼 수 있는 건, 운영체제를 구분할 때도 볼 수 있는 건 바로 다중 사용자 시스템입니다. 이런 다중 사용자 시스템은 말뜻 그대로 동시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을 이제 다중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 건 대부분 이제 초창기의 컴퓨터는 단일 사용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사용자가 제한된 컴퓨터 리소스를 동시에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또한 서버 개념 볼까요? 제가 그런 개념 들어보면, 자,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을 한번 들어보면, 자,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다면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요구하면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서버는 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니죠. 서버는 하나지만 클라이언트는 다수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를 가진 이런 서버 컴퓨터, 홈페이지 서버도 여러 명의 클라이언트, 여러 명의 재학생들이 동시에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이 운영체제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수강생이 아니라 다수 명의 재학생들이, 수강생들이 운영체제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다중 사용자 시스템이죠. 그래서 동시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다중 작업의 특성을 이제 운영체제가 포함해야 되고, 또한 각각의 클라이언트마다 쓰는 어떤 사용 방법, 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특정한 보호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비교적 단일 사용자에 대비해서 당연히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워크스테이션, 마이크로 컴퓨터, 미니 컴퓨터 이상의 컴퓨터들이 보통 다중 사용자 시스템입니다. 서버급들, 유닉스나 리눅스, 클라우드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다중 사용자 시스템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근래에는 뭐 유닉스, 리눅스가 꼭 뭐 서버급이 아니라도 그냥 퍼스널급으로 나는 유닉스로 그냥 쓸게, 뭐 인베디드 OS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퍼스널 개념으로도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중 사용자 시스템의 운영체제로 적합하게 도출된 운영체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처리 방법에 따라서 운영체제를 이제 분류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초기에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단일 작업입니다. 그냥 한 번에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단일 사용자 시스템과 같이 조금 틀린 개념이 있지만 단일 사용자 시스템은 하나의 사용자가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기동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단일 작업 시스템은 한 번에 하나 전용 작업이죠. 한마디로 뭐 계산 전용이나 그래픽 전용이나 뭐 군사 목적에는 탄도 계산 전용이나 뭐 방공만 시스템 전용이나 이런 것처럼 단일 작업 시스템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작업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작업은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겠죠.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작업이 다 수행이 끝나면 그 이후에 다른 작업이 수행되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단일 사용자 시스템이 당연히 단일 작업 시스템이고 비교적 여러 명의 사용자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보다 자원 관리가 쉽다고 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게 MS-DOS입니다.
아마 까만색, 여러분 직접 도스 화면으로 어떤 코딩을 하거나, 뭐 유닉스라는 리눅스 개발자 아닌 이상은 뭐 MS 도스를 가지고 어떤 커맨드 명령을 내릴 이유가 거의 없을 텐데요.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MS 도스가 이제 단일 작업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 처리 방법 중에 또 다른 작업이 바로 이제 다중 작업이죠. 이 다중 작업은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번갈아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운영체제가 관여해야 되거나 신경 써야 될 게 훨씬 더 포인트가 많아질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이 준비가 되면 ready라고 부르는 상태에서 이제 대기하게 됩니다. 그걸 작업 큐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작업 큐의 잡 1, 잡 2, 잡 3, 잡 4가 현재 CPU를 할당받기 위해서 준비 큐에 Q라고 부르는 공간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CPU는 이제 여기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잡 1부터 잡 4까지 이 운영체제가 어떤 놈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정한 놈은 어떤 잡을 CPU에게 할당한 것인가. 이게 운영체제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겠죠. 다중작업일 때. 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면 CPU를 할당받은 잡을 언제 회수할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잡들이 지금 1번부터 4번 잡까지 대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잡을 CPU를 할당받게끔 운영체제가 전달해 줬어요. 근데 이놈이 CPU에서 1시간 동안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잡들은 1초, 1분, 10분 만에 모든 작업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잡이 CPU를 너무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언제 잡을 회수할 것인가. 그 다음 세 번째 또 중요한 운영체제 문제가 잡 1과 잡 2가 우연찮게 A라는 리소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누구에게 할당할 것인가? 운영체제가. 이것도 중요한, 제가 뒤에 그림을 그려버렸네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언제 그걸 할당하게 할 것인가입니다. 바로 이게 잡 1과 잡 2가 같은 자원을 바라보고 있는 현상을 데드락이라고 부릅니다. LOCK죠. 데드락. 교착 상태. 다른 말로 교착 상태입니다. 두 가지 잡이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한정 작업을 기다리는 것들,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CPU가 지속적으로 주기억 장치나 하드디스크나 CPU 등의 추가적인 작업 스케줄링이 필요하겠죠. 이런 스케줄링 때문에 운영체제의 처리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닉스가 대표적인데요.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도 뭐 윈도우 10도 서버급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명의 사용자의 계정을 만들어서 다수 명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작업 처리 방법에서 다중 작업 처리 시스템에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되기 때문에 운영체제의 관리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주차에서 여러분들과 이런 1번, 2번, 3번의 각각의 문제를 운영체제가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이번 2주차 2교시 강의에서는 운영체제의 발전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발전사란 게 우리가 히스토리컬하게 뭐 아주 과거부터 하나씩 따라오자는 이런 역사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운영체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왔을까, 혹은 이 과거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면 도대체 앞으로 2030년, 2040년에는 이 운영체제가 어떻게 발전되어질 것인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2교시는 운영체제의 발전사와 이 발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컴퓨팅 환경인데요. 컴퓨팅 환경의 디바이스, 하드웨어 체계나 사용하는 관점, 방법이 자꾸 변화되어지게 됨으로써 운영체제도 그에 발맞춰서 변화를 이루어져 왔겠죠. 그래서 2교시에는 운영체제의 발전사와 컴퓨팅의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입니다. 보시는 그림이 바로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이라고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화살표 순서대로 이제 살펴보시면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괄 처리 시스템. 두 번째는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세 번째는 시 분할 처리 시스템. 그리고 네 번째는 아래로 돌아와서 실시간 처리 시스템. 그리고 분산 처리 시스템과 병렬 처리 시스템이라는 관점으로 운영체제가 발전되어지고 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이 잘 살펴보시면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뒷받침하는 게 바로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괄 처리, 뭐 자세히 나오겠지만 어떤 걸까요? 말뜻 그대로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걸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관점이 아니라 어떤 작업 타스크들을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이죠. 세탁기가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세탁물 하나 나올 때마다 세탁을 하시지 않으시죠? 세탁기를. 너무 아깝잖아요. 물도 아깝고 세제도 아깝고 전기도 아까우니까. 어떻게 일정 정도의 세탁물이 모이면 모인 세탁물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처리하게 되죠. 과거의 컴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컴퓨터 사용되는 리소스도 뭐 제한되어져 있고 전기도 빈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이제 쉽게 다룰 수 있잖아요. 또 사용자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 처리 시스템으로 초창기 컴퓨터 운영체제는 작동하였습니다. 계속 컴퓨터를 작업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대표적인 일괄 처리 시스템이 여러분 보시면 이런 거죠. 급여 프로그램 같은 거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 날 급여를 수령하는 날짜라면 매일마다 급여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출근 일수, 결근 일수 이런 걸 계산해서 제일 마지막에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대표적인 일괄 처리 시스템입니다. 다음 나온 게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입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CPU 내에 적재시켜서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다음 나왔던 건 이제 CPU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나눈 시간들마다 할당받아서 CPU를 독점적으로 쓰는 방법이 바로 시간 분할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죠. 그 이유는 1990년대 이후에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80년대 퍼스널 컴퓨터가 등장하였고 90년대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폭발적으로 인터넷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말은 다양한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한 시대였죠. 그만큼 컴퓨터의 퍼포먼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였고 분산 처리와 병렬 처리 시스템 순서대로 운영체제가 발전되어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부터 실제 자세하게 발달되는 운영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리고 컴퓨터의 발전 과정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발전사의 이제 초기 운영체제인데요. 가장 여러분 초기에 보는 운영체제는 그냥 운영체제가 없는 컴퓨터였을 겁니다. 초기에는 운영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죠. 이제 그 이유를 떠나서 첫 번째 나오는 초기 시스템이 바로 단일 사용자 시스템이고 프로그래머는 컴퓨터 사용자를 사용하는 오퍼레이터, 직접적으로 구동하는 구동자가 되고 입력 장치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페이퍼, 테이프나 펀치카드, 이렇게 구멍을 뚫어져 있어 구멍이 뚫어져 있는 부분은 1, 뚫어져 있지 않는 부분은 0, 이래서 01, 01, 01 해서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실제 어떤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구멍을 뚫는 어떤 종이 카드의 양을 넣던데요. 어마만큼 많은 양을 표현한 거죠. 이게 이제 초기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초기의 시스템은 한번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펀치카드와 어떤 자료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보통 초기의 시스템은 일괄 처리 시스템이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괄 처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모았다가 배치 프로세싱이니까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을 쭉 모아놨다가 한 번에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초기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운영체제가 가지는 특징은 CPU의 운영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배치 프로세싱처럼 일괄에 모았다가 처리하다 보니까 CPU는 나머지 동안 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급여 계산 볼까요? 급여 계산 프로그램은 1일부터 30일까지 있다면 30일 날 컴퓨터 CPU를 돌리면 되죠. 계산을 하면. 왜냐하면 1일부터 30일까지 이 사람이 출근일, 지각일, 결근일을 계산해서 30일 날 곱해주면 되니까 그 일당을 계산해서 이런 것처럼 그러면 1일부터 29일까지는 CPU가 놀고 있다. 그래서 초기 시스템은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이 계산을 처리하는 능력의 작업자가 좀 이용률이 떨어지더라. 그런 이슈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바로 일괄 처리 시스템입니다. 이 첫 회의 시스템에 나온 일괄 처리 시스템은 여러분, 일괄 처리, 다른 말로 배치 프로세싱이라 부릅니다. 초기의 운영체제니까요. 그래서 컴퓨터 오퍼레이터를 고용하게 되고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수행하더라. 운영체제는 하나의 작업을 다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제어권을 넘기더라. 운영체제는 기억장치에 상주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그러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뭐 여기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모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 처리하는 과정이 효율적이라는 거지 CPU가 놀고 있는 게 효율적이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일괄 처리 역시도 문제점이 당연히 있는데요. 작업 실행하는 도중에 사용자와 작업자의 상호 관계가 제한적이다. 한번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 드럼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고 드럼을 돌려버리면 스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문이 열리지 않죠? 그 세탁기 어떤 탈수가 다들 빠지지 않는 이상은 일괄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일괄 처리 배치로 돌아가 버리면 그걸 다시 스톱시켜서 수정하기가 비교적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입력 장치로는 카드 판독기와 라인 프린팅에서 입력 시 CPU가 쉬는 시간이 많더라.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자료를 읽어드릴 때 CPU 유유 시간이 크더라는 겁니다. 또한 작업 시간이 길어져서 turnaround time, CPU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목적이죠. 반환 처리 시간이 비교적 다른 거에 대비해서 늦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여러 가지 그림 중에 오프라인,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오프라인 시스템인데요. 오프라인 시스템의 특징은 느린 카드 판독기와 라인 프린트기를 테이프란 장치로 대체했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 천공에 구멍을 뚫은 장치를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판독기에서 이제 테이프에다가 정보를 기록하는 형태로 좀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속도가 빨라졌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입력의 경우는 CPU가 카드를 읽기보다 카드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 테이프로 복사하게 된다. 테이프 정보가 다 차게 되면 그 테이프를 이제 컴퓨터로 옮겨서 정보를 읽고 테이프의 내용을 이제 출력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 컴퓨터가 카드 판독기와 라인 프린터의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테이프에 영향을 받더라. 미리 이제 여러분 이제 구멍을 뚫어서 테이프를 천공 카드를 만들어 놓으면 요 놈을 테이프에 기록해 놓기 때문에 이 천공 카드보다는 이 기록하는 테이프의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시스템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이 어떤 직접 입력과 출력을 동작하고 오프라인 입출력 동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정도 불필요하더라. 장치 독립성이 보장되고 테이프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더라. 그런 겁니다. 자, 다음 나오는 시스템은 이제 스플링이라는 시스템 운영체제인데요. 자, 이 스플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스플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컴퓨터가 이거죠? 프린터 할까요? 프린트. PC가 프린터로 자료를 보내면 프린터는 도달받은 자료를 적시적시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미리 스풀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미리 저장해 놓습니다. 혹은 프린트일 수도 있고 컴퓨터 쪽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쭉쭉 쌓아 놓다가 어느 정도 데이터 양이 쌓으면 그때 프린터한테 출력 명령을 던지거나 혹은 프린터는 스풀로 쭉 싸다가 일정 정도 스풀이 차게 되면 그때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플링 시스템입니다. 자, 이 스플링 시스템의 문제점은 느린 입출력 작업으로 CPU 유효 시간이 너무 증가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작업을 카드 판독기에서 메모리로 이동하거나 작업 결과를 메모리에서 프린터로 보낼 때 CPU는 너무 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디스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CPU가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다음 작업을 디스크에 기록하고 디스크에 있는 출력을 프린트로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스플링은 이렇습니다. 실제 프린트가 일단 2대가 존재하고 터미널이 4대가 존재할 때 이 각각의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기 전에 프린터 요청을 보내게 되면 프린터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Q라고 부르는 저장 공간, 아마 자료 구조에서 여러분 Q라는 거 배우셨을 텐데요. 저장 공간에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그럼 CPU는 그냥 던지기만 던지면 이 단말기는 자 프린터 해라고 던져버리고 자기는 다른 일 해버리면 되죠.
프린트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왜 큐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프린터가 하나씩 갖고 갈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CPU의 유효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스플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나와 있는 운영체제는 이제 온라인 시스템인데요. 온라인은 말뜻 그대로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개념이죠. 이 온라인은 CPU와 주변 장치가 서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작동하고 사용자와 컴퓨터 시스템 간의 온라인 통신을 제공해서 사용자가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직접적인 명령을 즉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 온라인 시스템이 가지는 이제 장점이 있는데요. 온라인이다 보니까 어떤 컴퓨터가 사용자를 통해서 사용자가 그렇죠? 어떤 명령을 주게 되면 바로 그 즉시 결과를 알아낼 수 있다. 응답 시간이 짧더라. 실시간이니까 결과가 바로 출력되기 때문에 검사와 개발이 조금 편리하더라. 또한 CPU는 그 대신 CPU가 어떤 사용자의 조작원이 어떤 액션을 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거에 대비해서 유효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온라인 시스템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카드 판독키를 통해서 정보를 읽어들여서 CPU가 처리하고 프린터로 바로바로 보내는 그런 거죠. 자, 오프라인은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카드 판독기에서 속도가 느리니까 테이프 구동기로 보낸 다음에 테이프 구동기에서 CPU 처리 결과를 테이프로 보내서 테이프로 프린트로.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이점은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바로 읽어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실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PC의 성능이 개선이 필요하겠죠. 처리하는 알고리즘도 개선이 돼야 될 거죠. 그 다음에 연결하는 연결성, 통신,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되어야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실시간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보는 시스템은 바로 이제 시분할 시스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배치 프로세싱 못지않게 많이 중요한 시스템이 시간 분할 시스템입니다. 초창기 컴퓨터만 보더라도 컴퓨터에 1번, 2번, 3번 사용자가 다 컴퓨터를 사용하게끔 원하죠. 근데 이 컴퓨터 자체가 초창기에는 과거에 고가이고 대량이고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범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퍼스널 PC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자의 1번부터 4번까지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사용하기 원할 때는 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을 가지고 제약을 둡니다. 즉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을 두는 거죠. 토큰 개념처럼 10분씩 컴퓨터를 쓰게끔 한다. 20분. 요즘 근래 보면 PC방이나 만화방 혹은 독서실 같은 데 그런 거 있죠. 시간 제한을 통해서 제한된 시간 내만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시분할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분할 시스템의 배경은 제한된 컴퓨터 시스템을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기 위해 환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시간 분할 시스템인데요. 이 특징은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알맞게 잘게 나누어 분해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작업이 동시에 수행되처럼 보이지만 실제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이 시분할 시스템이 가능한 거죠.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시분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컴퓨터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HWP 프로그램, SNS 프로그램,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PDF 프로그램, 이 동시에 기동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지금 4개를 다 사용해 놨지만 CPU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하나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CPU의 수행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하나의 명령어 프로그램 들어오도 그거 빨리 처리하고 끝나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래한 걸 하더라도 계속 타이프를 치고 있지 CPU 어떤 명령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화면에 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위에 백그라운드에 다른 프로그램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분할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분할 개념의 이제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 사용자에 대한 공정한 자원을
자원 공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CPU를 누구에게 할 건지를 일단 스케줄링을 정할 수 있고 사전에 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행 중인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나 I/O 장치는 제어 관리 영역을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적재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교체 기법과 스와핑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용어가 나왔네요. 자, CPU, 그 다음 램 있죠, 램. 메모리라고 부르는 이제 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램. 그 다음 있는 거는 뭐다? 하드 디스크가 존재하네요. 그렇죠? 하드 디스크 이 부분을 CPU로, 메모리로 가지고 오고, 메모리에서 다시 CPU로 적재되는 이 원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처리되는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램이란 공간이 그렇게 많이 넉넉하지 않거든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다수 개의 사용자의 프로그램이 다 메모리를 차 있을 때 어떻게 첫 번째 프로그램, 두 번째 프로그램, 세 번째 프로그램이 각각 사용하는 메모리 리소스가 다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는 1번이 프로그램을 썼는데 자 2번이 다시 쓰려고 봤더니 램이란 공간에 벌써 다 차 있어 버렸어요. 그럼 다시 이걸 회수해야 되겠죠. 회수. 이때 이게 교체 기법입니다. 교체 기법. 그리고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하드디스크 보내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시 적재시키는 것. A, B로 다시 적재시키는 것. 이게 뭐다? 스와핑이라는 기법. 서로 교체해서 스왑 인, 스왑 아웃. 사실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잦게 메모리가 교체가 일어나는 게 별로 좋지 못합니다. CPU 작업하기도 바쁜데 자꾸 컨텐츠를 바꾸는 것, 그걸 컨텐츠 스위칭 혹은 스와핑 과정을 하는데요. 이런 문맥 교환이 일어나면 컴퓨터의 성능이 메모리의 전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문맥 교환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시분할 시스템에서 운영체제의 관리 기법인 이런 여러 가지 교체 기법이 중요하게 되더라.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단점을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운영체제가 가지는 단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점은 한 사람이 공동으로 CPU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원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이제 운영체제에게 전가시키게 됩니다. 이때 운영체제는 기억장치의 복수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유지하는 문제나 프로그램을 위한 주기억장치의 보조기억장치를 관리하고 제어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프로그램을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복잡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복잡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여러분도 컴퓨터를 한 명이 사용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이나 어떤 가구나 어디든 한 명이 이용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이용할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스케줄링 하는 게 필요하지요. 효과적으로 스케줄링 할 때는 아무래도 순서를 제한다든지 제어권을 보유해 주기 위해서 우선권을 누구한테 먼저 준다든지 그런 기준을 두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작업들을 처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해당 내용을 처리함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 좀 더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이제 시분할 시스템을 가지는 기본적인 그림인데요. 보시는 그림처럼 다 일반적인 겁니다. 호스트라고 부르는 호스트 컴퓨터가 있고, 이제 저장 장치라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터미널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지요. 다수 개의 터미널들이 시간을 나누어서 타임 슬롯 형태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스템인데요. 아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보시는 그림과 같을 겁니다. 실제 CPU라고 부르는 호스트 컴퓨터죠. 호스트 컴퓨터입니다. 이 호스트 컴퓨터가 어떤 메모리나 CPU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작업할 때 어떻게 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링크에서 순서대로 하나씩 제어권을 주는 거예요. 실제 이 돌아가는 이 룰렛 형태가 제어권이죠. 유저 5번이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저 6번이 수행하고 유저 6번 다음에 유저 1번 이런 식으로 수행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타임 슬라이스라고 부르는 시간 제한도 동시에 같이 두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너무 일정의 프로그램들이 너무 오랫동안 CPU를 점유하고 있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시분할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나왔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네요. 메모리 스와핑 개념, 그렇죠?
메모리는 이 램이라고 부르는 메모리 공간은 제일 상위에는 운영체제가 항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 영역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프로세스 제로와 프로세스 1이 요구하는 어떤 메모리 공간을 스왑인, 스왑에서 자주 메모리 교체가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메모리 스와핑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운영체제의 발전사에 보는 것은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입니다. 이 다중 처리와 다중 프로그램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다중 처리는 하나의 CPU입니다. CPU가 하나이다. 하나의 CPU를 가지고 여러 명의 사용자가 마치 동시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처럼 하는 방식을 바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입니다. 자, 이 운영체제의 방식은 하나의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CPU를 사용하다가 만약에 그 사용자가 어떤 입력이나 출력하는 기동 또는 CPU가 놀고 있잖아요. 그 놀고 있는 시간 동안에 다른 사용자의 프로그램이 CPU를 탁 사용하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순간순간 교체하는 거죠. 근데 사용자는 잘 모르는 거예요. 프린터 명령이나 입력 명령을 내렸을 때는 CPU가 놀고 있으니까 그때 운영체제가 개입해서 다음 사용자를 빨리빨리 착착착 교체시키는 방법이 다중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CPU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중 프로그래밍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보시는 그림은 그냥 순차 프로그램 구조입니다. 자, 프로그램 1번과 프로그램 2번이 동시에 이제 그 CPU를 사용하기 위해서 진입을 하였고, 운영체제가 뭐 누구 먼저 할 거 없이 그냥 프로그램 1 수행하고 프로그램 2를 수행한다고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1을 수행하고, 그 다음 만약에 명령을 입력을 한다면 입력하는 동안 CPU가 유효시간이 발생하겠죠. 또 프로세스 1하고 그 다음 출력을 하겠습니다. 출력하는 동안 프로세스 1이 진행됩니다. 1, 2, 1, 2. 그럼 여기 이제 프로세스 2가 진행된 프로세스 2겠네요. 그럼 유휴, 프로세스 2, 유휴, 프로세스 2. 이런 식으로 전체 CPU를 사용하는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걸리는 게 순차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프로그램 1, 프로그램 2가 기행될 때, 자, 이거는 CPU죠. CPU 입장에서는, 자, 첫 번째는 프로세스 1이 할당받아서 처리되게 됩니다. 그럼 요때 만약에 여기 입력이라고 가정두면, 입력 명령을 수행할 때는, 자, 프로그램 2가 CPU를 할당받게 됩니다. 그럼 프로세스 2가 수행하다가, 다시 그럼 이제 프로세스 1이 왔기 때문에, 이때는 또 다시 뭐 얘가 입력이라 할까요? 그럼 P1이 수행되고, 유유, P2. 이런 식으로 수행되면, CPU는 유효 시간이 감소되겠죠. CPU에 노는 시간이 없어질 거잖아요. 이게 바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의 기본적인 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도 뭐 다중 프로그래밍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다중 프로그래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슈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교착 상태입니다. 데드록이라고 부르는 교착 상태인데요. 자, 이게 보면 T1이란 프로세스, T0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T1은 리소스 2를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 T0는 리소스 1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로. 근데 T1이 실행하려면 리소스 2뿐만 아니라 리소스 1도 필요하네요. 근데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 T0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T0는 리소스 1은 소유를 하고 있지만 리소스 2를 이용해야만 프로그램 실행해요. 근데 T1이 가지고 있네요. 전부 다 서로 꼬리에 물리는 상황입니다. 이거 누구 하나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은 T0와 T1은 영원히 수행될 수 없는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오른쪽 그림과 같은 거죠. 교차로에 자동차가 진입했는데 어느 자동차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이 교차로는 그냥 트래픽 잼이 되는 현상입니다. 이걸 바로 교착 상태라고 부르고, 이 현상은 다중 프로그래밍일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P1, P2, P3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실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자원을 쥐고 있다면 유유 상태가 발생할 때 CPU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둘 다 자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다? CPU는 그냥 무한정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작업이 들어올 때까지. 다중 프로그래밍의 가장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다중 처리 시스템입니다. 다중 처리는 다중 프로그램 조금 틀리게 뭐다? CPU가 여러 개입니다. 실제 작업하는 작업자가 하나가 아니라 5명인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일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CPU가 여러 개, 기억 장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서로 잡들을 나누어서 동시에 작업을 처리하는 구조를 바로 다중 처리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이런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공동의 기억 장치를 통해서 메모리를 서로 공유하고 있고, 또한 다중 처리기에서 단일 운영체제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인데요. 실제 이 다중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목적은 신뢰성 향상과 컴퓨터의 처리율 증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다중 처리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본다면 CPU를 여러 개를 사용해서 작업의 신뢰도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운영체제는 여러 개의 CPU 간의 기억장치 공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러 개의 CPU 사용을 어떻게 스케줄링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중 처리 시스템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점은 이 신뢰성과 병행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 최적의 연결 기법을 어떻게 할 건지, 같은 자원을 요구하는 잡들 간의 즉 CPU의 경쟁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이 다중 처리 시스템인데요. 프로세스 CPU입니다. CPU, 작업을 처리하는 CPU는 4개가 존재하고 기억 장치를 서로 공유하고 있고 주변 장치와 입력적 장치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이전에 우리가 봤던 다중 프로그래밍보다는 다중 처리가 훨씬 더 일하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운영체제로 볼 것은 실시간 처리 시스템인데요.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뭐 단말기나 어떤 제어 대상으로부터 처리를 요구하는 자료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시간 처리는 자료가 발생한 지점에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뭐 사용자의 어떤 노력, 운영체제의 노력도 줄고 처리 시간, 처리 비용도 어떤 줄어든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단점으로는 자료가 무작위로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스탠바이 해야 되죠. 대기하는 데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리콜이라고 부르는 반복, 재현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뭐 단순한 실행이나 재생도 불가능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바로 보시는 것 같죠. 어떤 제어 시스템에서 센서가 입력이 되면 그 센서를 입력을 하고 그에 대한 과정을 바로 즉시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실시간 처리 시스템입니다. 자, 운영체제의 발전사,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은 분산 처리 시스템입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대형 컴퓨터죠. 하나의 대형 컴퓨터 내에서 실제 뭐 여러 가지로 작업 처리 결과를 보는 건데요. 하나의 대형 컴퓨터에서 수행해 오던 기능을 지역적으로 분산된 여러 개의 단말기로 분담을 시킨 후에서 통신망을 이용해서 상호 간에 교신, 처리하는 방식을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분산 처리 시스템은 자료 처리 시스템들을 서로 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격지에 존재하는 단말기의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 나오는 여러분 클라우딩 컴퓨팅의 사실을 보면 다 이런 개념이라 할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단말기일 뿐이고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고 원거리에 위치한 컴퓨터의 리소스를 이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 효과적으로 자원을 공유하고 계산의 수행 속도를 증가시키고 또한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통신의 여러 가지 이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의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통신망을 통해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게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발전 과정에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익혀 두셔야 될 거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일괄 처리 시스템이 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과 다중 프로세싱의 차이점 왜냐면 실시간 처리, 그렇죠?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는 분산 처리, 뭐 여러 가지 많이 아셔야 되지만,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변천 과정에서 일괄 처리,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처리, 실시간 분산 처리. 이 발전사니까 이게 뭐예요?
타임라인이죠. 시간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처리, 다중 처리, 실시간 분산 처리로 개발 운영체제가 발전되어지고 왔다. 이 순서까지도 여러분 익혀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컴퓨팅 환경의 변화입니다. 자, 운영체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운영체제의 발전사와 같이 컴퓨터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발전되어지고 변화되어져 왔기 때문에 운영체제도 그에 발맞춰서 변화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이처럼 컴퓨팅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중앙 집중식 컴퓨팅 환경에서 통신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이제는 분산 컴퓨팅, 엣지, 클라우딩 컴퓨팅 개념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처럼 통신이 발달되기 때문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웹 기반의 컴퓨팅이 도래하였고 이동성을 중시한 컴퓨팅 시대, 실제 이동형 컴퓨터다 보니까 모바일, 스마트폰, 이런 이동형 디바이스로 컴퓨팅 환경이 점점 변화되어지고 있죠. 실제 보면 윈도우 운영체제 기반보다는 오히려 iOS나 구글 기반의 운영체제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인베디드 OS, 그렇죠? 스마트 워치들 이런 걸 다 보면 모바일 OS들이 다 탑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컴퓨팅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컴퓨팅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차세대로 변화될 것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컴퓨팅이라는 이런 컴퓨팅 환경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여러분 유비쿼터스 알죠?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디바이스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클라우드 컴퓨터는 실제 내가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곳에 리소스를 활용해서 임차해서 쓰는 거. 모바일 컴퓨터는 이동형을 중요한 컴퓨터로서 소형화되고 그 다음에 고속화되고 경량화되는 디바이스로서 PC와 똑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컴퓨팅 환경, 그걸 모바일 컴퓨팅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실제 이제 차세대 컴퓨팅 환경 변화인 유비쿼터스부터 모바일 컴퓨팅까지 하나씩 여러분들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환경 변화의 첫 번째가 바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책에 나와 있던 옛날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보면 어떻습니까? 그림은, 이렇게 이상적인 그림은 사용자가 손에 디바이스를 들고 다니면 통신 매체에 연결되어 있어서 어떠한 디바이스든, 스토어나 내비게이션이나 쇼핑이나 여러 가지 바코드를 통해서 QR코드 인식이나 모든 것들이 가능한 시대를 바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입니다. 이제 5Any라고 부르는데, anyway, anytime, any device. 뭐죠? 3A인가요? anywhere. 그렇죠? anyway 했나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요 A자가 붙은 게 이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어떤 디바이스든, 어떻게든, 얼마든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바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딩 컴퓨터인데요. 이 그림도 아마 대표적인 그림이라서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 보여요. 이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어떤 IDC라고 하는 공간에 데이터 리소스를 임차해서 사용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개념. 바로 클라우딩 컴퓨터죠. 현재 저희 세종사이버 이런 강의뿐만 아니라 모든 컨텐츠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만큼 플렉시빌리티나 스케일빌리티, 유연성과 가연성이 커지는 거죠. 지금은 물리적 장비가 서버가 한 대이지만 필요할 때는 10대, 100대까지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클라우딩 컴퓨팅의 주요한 좋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컴퓨터의 환경의 변화가 바로 모바일 컴퓨팅이죠. 보시는 그림처럼 실제 사용자들이 모바일 디바이스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개념들, 바로 대표적인 게 모바일 컴퓨팅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영체제의 2주차 이번 1교시 컴퓨팅의 여러가지 발전사, 운영체제의 발전사, 컴퓨팅의 환경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운영체제의 발전사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미래로 운영체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체제 2주차 이번 3교시 강의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교시에서 우리가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에 살펴보았는데요. 일괄 처리부터 시작해서 병렬 처리 시스템까지, 시스템이라고 보다는 이 시스템을 지원해주기 위한 운영체제라고 볼 수 있죠. 이 관점하고 비슷한 게 바로 이번 3교시에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분류입니다.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도 현재 여러분 뭐 제가 쓰는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 퍼스널 컴퓨터, 뭐 여러 가지 패드 장비들, 뭐 이런 모바일 장비들이 있지만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이 개발되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소형화되고 모바일이 되고 혹은 착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교시에는 컴퓨터 시스템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고 실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분류하면서 뭐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과 OSI 모델이라는 뭐 이런 간략한 과정까지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을 분류를 해본 화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도 몇 가지 있을 텐데요. 뭐 첫 번째 메인프레임 시스템, 그리고 데스크탑 시스템, 다중 프로세스 시스템, 근데 분산, 집단, 실시간, 휴대용 시스템까지 컴퓨터 시스템을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클라우딩 컴퓨팅도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 분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클라우딩 컴퓨터도 인터넷에 다수 개의 PC가 연결되어 있는 집합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우리가 클라우딩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보면 분산, 집단, 실시간이 다 모여있는 하나의 세트를 클라우딩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3교시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컴퓨터 시스템 분류는 첫 번째, 메인프레임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분류하는 이유는 이런 컴퓨터 시스템의 분류에 따라서 운영체제도 그에 맞추어서 변화되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요. 먼저 메인프레임 시스템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메인프레임 시스템을 다뤄본 적은 없습니다.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메인프레임은 뭐 메모리나 CPU나 스토리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고용량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 렉이라고 부르는 어떤 창고 같은 케이지 내에 다량의 CPU와 메모리와 스토리지가 쌓여 있는 시스템입니다. 슈퍼컴퓨터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메인 컴퓨터 이런 프레임 시스템은 뭐 은행이라든지 대기업의 전용 처리 목적으로 쓰는 게 바로 메인 프레임 시스템입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메인 프레임 시스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퍼스널 컴퓨터로 도래되기 전에는 군사라든지 과학 목적용으로 전용 목적으로 쓰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들어서 이제 이런 컴퓨터들이 상업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소형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데스크탑 시스템이 등장하였고, 이 데스크탑은 이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조그마한 크기다. 그래서 CPU, 메모리, 메인보드가 하드디스크까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퍼스널 컴퓨터가 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이 데스크탑 시스템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시대였죠. 다음은 이제 다중 프로세스 시스템입니다. 이 다중 프로세스 시스템은 초창기에는 one CPU였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CPU 내에 코어라고 부르는 처리 디바이스들이 다수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듀얼 코어, 헥사 코어, 쿼러 코어처럼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 다중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CPU가 단일 CPU였지만 이제 처리 영역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의 CPU를 복합적으로 구성한 컴퓨터 시스템의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산은 바로 인터넷이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어떤 처리 결과를 내 로컬에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원격지에 존재하는 컴퓨터에 분산해서 처리하는 개념이 바로 분산 시스템이었죠. 뭐 집단 시스템은 다 클라우드 개념처럼 시스템을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고, 실시간, 휴대용 시스템도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실제 메인프레임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컴퓨터 시스템 분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영체제 2주차 두 번째 강의에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분류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뭐 컴퓨터 시스템의 분류는 워낙 쉽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컴퓨터 시스템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분류로 살펴볼 것은 메인프레임 시스템입니다. 이 메인프레임 시스템은 초창기에 개발된 대형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우측편에 보시는 그림 있죠? 아주 큰 장비인데요. 이거 뭐죠? IBM 장비가 있는 것 같네요. IBM 범용 컴퓨터라고 불러서 다중 사용자 지원 대량의 데이터 처리이 가능하고 일괄 처리나 시분할 처리, 뭐 실시간 처리가 모두 가능한 시스템이 바로 메인프레임 시스템입니다. 초창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이제 등장하지 않은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컴퓨터가 보급되지 않았고 고가다 보니까 뭐 수치 과학이나 국방이나
우주라고 보는 어떤 특수 목적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고속의 처리 장치가 필요하였고 그렇게 나온 게 이제 메인 프레임입니다. 실제 메인 프레임은 이 시스템 렉이라고 부르나요? 시스템이 들어간 어떤 렉 장치에 다수 개의 CPU와 다수 개의 메모리와 다수 개의 저장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실제 하나가 아니죠. 이 안에 실제 CPU와 메모리가 지속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초창기로 돌리는 거니까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슈퍼컴퓨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나와 있는 그림이 벌써 나와 있는데요. 다음 이제 컴퓨터 시스템 분류는 바로 데스크탑 시스템입니다. 뭐 우리가 일반 퍼스널 컴퓨터라고 부르죠. 데스크탑은 진짜 이 책상이라고 부르는 데스크의 탑 위에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만큼 가볍고 경량화되어 있고 소형화되어 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이 데스크탑 시스템은 개인용 시스템이고 초기의 운영체제는 현재 단순화했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멀티 유저가 가능한 거죠. 윈도우 운영체제 OS만 해도 아주 복잡하거든요. 멀티태스킹, 그 다음에 버추얼 메모리라는 가상 메모리도 지원하고 있고 CPU의 효율성보다는 사용자의 편리성을 중점을 둔 컴퓨터 시스템이 바로 데스크탑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분류하는 것은 이제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인데요. 이 다중 프로세스는 뭐 컴퓨터의 버스, 클럭, 메모리를 공유하는 둘 이상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이제 버스라는 거 어떤 건지 아시죠? 버스는 둘 간의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컴퓨터가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제어버스, 신호버스, 그 다음 데이터 버스. 기억하셔야 됩니다. 컴퓨터가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은 보시는 화면처럼 CPU가 하나가 아니라 CPU 슬롯이 2개, 뭐 3개, 4개를 꼽을 수 있죠. 4개를 꼽을 수 있는 보드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듀얼 CPU 보드가 있죠. 이처럼 클럭 메모리를 공유해서 둘 이상의 프로세서를 서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그걸 이제 병렬 시스템이라고 명칭을 부르게 됩니다. 다음 컴퓨터 시스템 분류를 보는 건 이제 분산 시스템인데요. 오른쪽 그림처럼 우리가 컴퓨터를 노드라고 부르거든요. 노드들이 네트워크망으로 서로 다 다수 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뭐 웹이 바로 이 구조죠. 월드 와이드 웹. 뭐 인터넷이 다 네트워크망으로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분산 시스템은 컴퓨터의 버스나 서로 클럭을 공유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통신하는 개념이 분산 시스템입니다. 이때 네트워크가 필요할 게 바로 통신 프로토콜이 필요하고 TCP/IP나 ATM이라고 부르는 이런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서 또 용어 하나가 나왔네요. 프로토콜. 아마 데이터 통신 수업을 들으셨다면 아실 텐데 프로토콜은 규범 혹은 절차입니다. 컴퓨터 나라에서 통신하기 위해서 정한 규범이나 절차를 프로토콜이라 부릅니다. 왜? 여러분들도 다양한 법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우리 학교라면 학사관리 지침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 학사 운영 지침, 그리고 뭐 일반 법이라면 민법, 형법, 상법, 뭐 도로교통법, 뭐 수없이 많은 법들을 여러분 지키고 계시죠. 컴퓨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법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법들을 프로토콜이니까 아마 여러분 HTTP, FTP, HTTP를 아마 잘 아시죠? 인터넷 검색할 때 여러분 HTTP 혹은 암호화했다면 HTTPS, 암호까지 시큐리티에서 S까지 붙이실 텐데요. 뭐다? 하이퍼 텍스트 터미널이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나에게 인터넷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프로토콜입니다. 이런 프로토콜 중에는 TCP, Transfer Control Protocol, 그 다음에 인터넷 IP라고 부르는 IP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서로 원격제 컴퓨터까지 통신을 하는 거죠. 이런 통신이라는 표준이 존재하지 않다면 이종 간의 시스템 간이 원활하게 통신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 다음 시스템은 이제 집단 시스템인데요. 뭐 집단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병렬이나 분산 시스템처럼 다수 개의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뭐 전문가 시스템, 인공지능,
기계학습, 뭐 딥러닝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런 뭐 집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CPU와 여러 개의 처리 시스템들이 그물 형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통해서 여러 개의 CPU를 가지고 동시에 많은 일을 작업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전문가 시스템, 인공지능, 기계학습, 근래에 많이 이용하는 딥러닝들 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그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집단, 뭐 GPU라고 부르는 여러 프로세스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컴퓨터 시스템 분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실시간 시스템이네요. 실시간이란 것은 말뜻 그대로 아주 빠른 시간에 처리한다는 거죠. 실제 그 시간을 바로 즉시 처리해야 됩니다. 오른쪽 보는 그림 어떻습니까? 뭐 전투기 조정이라 할까요? 로켓 탄도 계산이라 할까요? 국방과학, 원자력 계산 수치, 뭐 우주 항복선 같은 것들, 이런 통신 시스템들은 다 뭐다? 실제로 실시간에 처리돼야 되죠. 이게 실시간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그 오차란 게 거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필요한 시스템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건 이제 휴대용 시스템이네요. 통신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 뭐 노트북, 스마트폰 디바이스 탭들이 무선이라는 연결 통신 시스템을 통해서 연결한 거. 이것도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의 휴대용 시스템이라고 해서 범주 분류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 시스템 분류까지 여러분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건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 컴퓨터 시스템을 다 나눠본 건 결국에는 다수 개의 시스템과 효율적으로 통신을 해야만 가능한 시스템들이었습니다. 분산 시스템, 뭐 실시간 시스템, 집단 시스템 다 그런 개념이죠. 휴대용 시스템도 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럼 이렇게 분산한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통신이 필요하죠.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 사이에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유는 서로 정해진 규약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저는 한글을 하고 여러분 역시도 한글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글말로 말하는 것이죠. 그럼 컴퓨터는 어떨까요? 컴퓨터는 두 사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디바이스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 디바이스, 그 다음에 랭귀지, 위치, 모든 게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SNS 메시저, 뭐 유튜브 광고 보는 것들, 그 다음에 세종 사이버대가 강의 듣는 것들, 문제없이 통신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있는 프로토콜과 OS라고 보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아래 화면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Meet the protocol family in the internet이라고 수없이 많은 프로토콜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법도 수없이 많잖아요. 저도 엄청나게 많은 법이 있기 때문에 세울 수는 없지만 인터넷 세상에서도 수없이 많은 법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가 통신할 때 사용되는 표준화된 법들입니다. 이 법에 따르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통신을 수행할 수 있겠죠. 표준화 통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CP/IP는 제 오른쪽 그림에도 있죠. TCP/IP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런 사물들, 동물들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뭐 우스꽝스러운 그림이긴 하지만 여러분 역시도 이 TCP/IP가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시스템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 OSI 모델인데요. 도대체 이놈이 뭐길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가능하나입니다. 바로 OSI 모델은 보시는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가니까요. 자, 여기는 송신자라고 하고, 자, 여기는 수신자라고 할 거예요. 결국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송신자의 컴퓨터와 수신자의 컴퓨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서로 디바이스, 컴퓨터 시스템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립니다. 근데 틀림에도 불구하고 둘 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이 컴퓨터 통신에서 이야기하는 OSI 7계층을 표준으로 정해 나오는데요. OSI에서 이 표준에 따라서 모든 통신 규약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 표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한 거죠. 실제 그림은 이렇게 생겼지만 제가 조금 더 그림을 그린다면 실제 보내는 메시지의 원본 사이즈가 이렇게 생겼다면 그 다음 계층에 들어올 때는 뭐 L1이라는 메시지 패킷을 붙여서 M으로 전달되고 다음에는 또다시 이 메시지가 그대로 내려와서
L2가 붙게 됩니다. 그 다음 또 메시지 레이어 N에서는 똑같이 내가 L3. 이것도 그대로 내려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헤드를 계속 붙여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 헤드는 뭐에 쓰느냐면, 자, 이 메시지는 어떻게 암호화되어 있고, 어느 경로로 지나가면 되고, 수신자가 누구이며, 경로, 암호화 문서, 그리고 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암호화 얘기했네요. 암호화, 경로 제어, 수신 제어, 에러 제어, 그 다음 이 프로그램 형식이라 할까요? 형식은 어떻게 생겼으며, 이런 정보들을 헤드를 하나씩 다 붙여 나가는 겁니다. 표준화 형태대로. 그럼 이 형태는 아주 긴, 실제 메시지는 이만큼 메시지지만, 추가적인 여분의 데이터가 헤드 형태로 붙겠죠. 그럼 수신자에 오게 되면 그 헤드 정보를 하나씩 삭제하는 거예요. 읽어드리면서. 그럼 최종적으로 도달한 건 수신자에는 M이란 메시지가 도달하겠죠. 역으로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가능한 게 바로 OSI7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뭐 데이터 통신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 이번에는 운영체제니까 여기서 다루지 않는데요. 운영체제에서 실제 이종 간의 시스템 간에 통신이 필요하고, 통신일 때 이 표준화 체계가 따르더라. 그 체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OSI7 레이어라고 부르더라. 레이어가 수행하는 역할들이 각각의 레이어가 있습니다.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물리 계층이라고 7개의 계층이 있는데요. 각 계층별로 한 수행하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표준화 따르면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 정도 보시면, 컴퓨터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되어 오더라도 효과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정도를 여러분 익혀두시면 이번 교시 이해하시는데도 큰 어려움 없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운영체제 시스템이란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차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첫 번째 살펴봤던 내용이 바로 운영체제 시스템의 분류였습니다. 운영체제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구분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었죠. 첫 번째는 동시 사용자 수에 따른 구분과 두 번째는 작업 처리 방식에 따른 구분이었습니다. 자, 먼저 동시 사용자 수에 따른 구분에서는 단일 사용자 시스템과 다중 사용자 시스템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작업 처리 방식에 따라서는 뭐 단일 작업, 다중 작업도 있었지만 일괄 처리 방식 혹은 시분할 처리 방식, 다중 처리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처리될 수 있음을 학습 내용에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봤던 내용이 바로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 발전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초기 시스템은 그냥 운영체제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단순히 우리가 깡통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운영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일괄 처리하기 위한 운영체제, 오프라인, 온라인, 뭐 중간 과정이 있었지만, 그 다음 시간 분할 시스템이라는 시분할,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처리, 실시간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 운영체제가 발전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은 책에 따라서는 뭐 다중 처리, 다중 프로그램이 조금 바뀔 수 있지만 그 외에 일괄 처리, 시분할,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처리, 실시간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 운영체제가 발전되어져 왔다더라 내용 익혀보시고, 그리고 각각의 처리 시스템의 특징이 있죠.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중간에 뺐을 수도 있지만 일괄 처리, 시간 분할 시스템,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처리, 실시간 정도 뭐까지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는 여러분 익혀 두시는 게 필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습했던 내용이 바로 컴퓨터 시스템의 분류였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메인프레임, 데스크탑, 다중 프로세스 시스템, 분산, 집단, 실시간부터 시작해서 휴대용 시스템까지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분류해 볼 수 있었죠. 이런 컴퓨터 시스템의 분류에 따라서 운영체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다양하게 개발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학습 내용에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운영체제 2주차 강의를 마치고 다음 3주차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이 하드웨어적인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야만 운영체제가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3주차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익혀보고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
그리고 입출력 구조와 입출력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각각의 입출력 과정에서 운영체제가 어떻게 개입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3주차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체제 이번 2주차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3주차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